인수은행. 인수은행 우리가 이제 accepting bank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기한부 한화음의 경우 지급에 앞서 지급 만기일에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행, 즉 인수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기한부험을 인수하는 은행을 바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accepting bank라 한다. 무슨 말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한부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상 거래를 이야기하죠. 자, 외상 거래를 하지만 음을 인수해야 된다. 이 인수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출돈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인수라 accepting이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채무가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이때 기한부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바로 accepting bank다 이란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한부음을 지급 보증하고 만기일에 지급인이 되는 은행을 말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accepting bank다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한 제3의 은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설은행의 경우 수출업자는 개설은행을 직업으로 하는 기한부음을 그죠? 개설은행을 직업으로 하죠. 맞죠? 수출업자 그죠? 자, 개설은행이 지급해라. 이렇게 하는 이제 기한부음을 발행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걸 원성서류와 함께 개설은행에 제시, 인수를 요청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3의 은행의 경우 수출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정인수은행을 지금으로 하는, 그죠? 기한부은행. 지정인수은행을 지급으로 하는 기한부은행을 발행, 원성서류와 함께 지정인수은행에서 제시, 인수 요청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이 어떤 인수은행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이 인수은행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런 경우가 이제 인수은행이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인수은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통지은행이 인수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입은행입니다. 매입은행은 우리가 negotiation bank다. negotiating bank다. 자, 수출업자가 이제 선적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출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받기 위해서 환음과 운송서류를 환음과 운송서류를 이제 자기 돈으로 일단 매입해주는 은행을 우리가 매입은행이라고 한다. 이 매입은행을 우리가 매입한다, 내고 한다는 것은 서류를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환음을 매입하는 이유는 뭐죠? 환음은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서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채권자인 수출업자가 채무자인 수입업자에게 보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전에 매입은행이 먼저 돈을 주기 때문에, 그죠? 채무자를 대신해 돈을 주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기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즉 채무자에게 자기가 독촉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뭡니까? 누구한테 양도합니까? 매입은행에 양도합니다. 그와 똑같이 뭡니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도 양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되겠죠. 매입은행은. 자, 매입은행은 환음과 관련 서류를 개성은행으로 송부하겠죠. 다시, 그죠? 송부해서, 자, 내가 먼저 돈 줬습니다. 하는 환음하고, 그 다음에 돈 주고 서류 여기 받았습니다. 라는 서류를 갖다가, 이것을 다시 매입은행은 어디로? 개설은행으로 보내야 되죠. 그럼 개설은행은 사실은 최종적인 지급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에서? 수신용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개설은행과 다시 애플리컨트인 이제 누구와 수입업자가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매입은행은 선의 소지자로서 개설은행부터 수익자와 더불어 지급보증 확약을 받습니다. 그죠? 매입은행은 선의 소지자죠. 그죠?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익자와 더불어 지급보증을 확약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은행 간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은행 간에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의 소지자입니다. 그죠?
매입해달라 하고 왔기 때문에 자기 자금을 일단 매입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것 있었죠. 직업은행, 그죠? 수익자는 반드시 지정은행에 가서 환원 매입을 해야 된다.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수익자는 통지은행에 가서 환원의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은행 가서도 이게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 그죠? 이때 이제 보통 아까 이야기했죠. 통지은행은 그 뭡니까? 인수은행이 되는 경우가 accepting bank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통지은행이 accepting bank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수익자는 수출업자를 이야기하죠. 통지은행에 가서 환음의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상관없습니다. 왜? 내고는 애니뱅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은행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환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reimbursing bank. 우리 상환한다. 상환은 보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상은행, 상환은행 이렇게 되겠죠. 그죠? reimbursing. 그죠? 자,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매입은행, 신용장이 매입은행, 즉 내고은행이죠. 서류를 매입하는 환원과 함께 환원과 운송수수료를 캐슬은행에 송부 대금을 상환을 요청하죠. 자, 보상해도 다시 또 상환해도 리엄버싱 해도 이렇게 하죠. 자, 상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캐슬은행은 송부 서류가 신용장 정보가 일치하면 거래 재금을 매입은행에 상환한다. 그죠? 일치하면 이제 상환하죠. 그러나 매입은행이 운송수수료는 캐슬은행 앞으로 송부하고 환원은 제3은행으로 보내 상환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매입은행에게 자금 상환해준 제3은행을 상환은행 또는 결제은행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서류는 캐슬은행이 보내지. 왜?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서류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애플리컨트가 있기 때문에, 그죠? 즉, 개설자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필요한 자는 거기에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캐슬은행이, 아까 이야기했던 지정은행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을 경우에,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3은행에게 이 환음을 보냅니다. 이 환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먼저 결제해 줬다는 증표가 되는 거죠. 그죠? 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변제를 독촉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환음이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걸 갖다가 인수받았다는 거고 인수받았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빨리 갚을 것을 독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이걸 선의 제3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은행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은행에 와서 돈 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의 제3자니까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3 오프닝 뱅크가 아닌 제3은행에다가 그것을 송부하고 그것을 이제 또 변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러한 제3은행을 갖다가 우리는 상환은행이라고 reimbursing bank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매입은행이 beneficiary, 즉 수출업자에 대해서 선지급한 돈을 상환받는 은행, 상환해주는 은행, 이걸 갖다 우리가 상환은행 또는 보상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결제은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출국의 매입은행과 수입국의 개설은행 간에 맞죠? 매입은행과 수입국의 개설은행 간에 예추한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은행이 예추한 거래를 맺고 있는 제3은행을 상환은행으로 무슨 말이겠죠? 상환으로 개입한다. 그죠? 마찬가지죠. 원래는 이제 이거를 서로 은행 계좌가 있어가지고 그 은행 계좌로 보내는 거죠. 즉 매입은행에서 돈을 먼저 주죠. 수출업자에게. 그러면 이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있는 자기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서 이걸 이제 돈을 먼저 선지급한 거를 갚아주겠죠. 그죠? 보상해주는, 상환해주는데, 만약 이 두 은행 간에 개설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오프닝 뱅크의 개설 계좌가 있는 제3은행으로
환음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죠. 이때 그 제3은행을 우리가 상환은행이 난다, reimbursing bank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입은행은 상환은행에 배치된 개설은행의 계좌에서, 그죠? 대금 상환, 그죠? 대금 상환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상환은행에는 오프닝 뱅크의 개설 계좌가 있는 거죠. 자, 상환은행의 역할은 개설은행의 자금을 매입은행의 계정으로 이체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냥 돈,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그 금액만큼 자, 그 이체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자, 봅시다. 뭐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하겠죠. 그게 뭐 별겁니까? 자, 수익자, 즉 베네피셔리하고 게스로레인, 수입자하고 수출자, 베네피셔리가 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장을, 게스은행은 신용장을 갖다가 개설하죠. 게스레인은. 그럼 게스은행은 신용장 통지 요청을 합니다. 어떤 뭐 노티파이 뱅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용장 통지를 하고요. 통지은행이. 그럼 이 통지은행이 또 매입은행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수익자 간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신용장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상환은행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이 개설은행하고 매입은행 간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개설은행하고 매입은행 간에 계좌가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개설은행이 돈을 매입은행에 주기 위해서는 매입은행에 있는 개설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계좌가 없을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개설은행은 이 환음을 상환은행에다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죠? 상환은행에다가. 그럼 상환은행에다 보내주면 이 상환은행이 대금을 지급한 대금을 상환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되고 결국 이 상환은행하고 개설은행 간의 계좌가 있기 때문에 상환은행이 대금을 뭡니까? 이 매입은행에다가 지급해주는 이런 형식을 우리가 상환은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형식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상환은행을 통한 매입 대금 결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용장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한번 리뷰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의 특성이라는 것은요, 신용장은 독립성과 추상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거죠. 독립성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독립성이냐 하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독립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신용장을 할 것이냐, 뭐 TT를 할 것이냐, 뭐 여러가지 지금까지 여러가지 추심 방식을 할 것이냐,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고, 신용장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신용장의 내용이, 신용장이 열려져 있는 이제 신용장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신용장의 내용이 그러면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해야 되는가? 아니다 이거죠. 신용장의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과 틀리더라도 이 신용장은 그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신용장은 계약서의 내용하고 틀립니다,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용장은 은행 간의 하나의 편의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은행에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은행은 단지 신용장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에 대해서 상대가 그거를 맞췄느냐 맞췄지 않느냐에 따라서만 진행을 결정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우리가 신용장의 엄격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용장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하고는 그 내용이 틀려도 유효하다 이거죠. 유효하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또 신용장의 독립성이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용장의 추상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용장은 서류상 그 내용을 맞춰오면, 즉 신용장이 요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제시된 서류가 맞으면은 이것은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추상의 반대면 실질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신용장의 어떤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뭐 컨테이너 안에 어떤 거 뭡니까, 이제 뭐 내용물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실질적인 거죠. 근데 컨테이너가 몇 개고, 패킹 리스트 보면은 무게가 얼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조건만 맞아버리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있든 실제 물건하고 실제 기입된 물건하고 맞고 안 맞고는 은행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거는 또 다른 제 2차적인 어떤 보완책으로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죠. 수입자가 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은행이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의 어떤 실질적인 것을 확인해 볼 이유는 없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은행은 서류만 맞으면 돈을 내준다. 그러면 그 서류 중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실으면은 컨테이너에 대한 BL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에 대한 이제 뭐 품목이 있겠죠. 근데 이 품목이 이 품목을 만드는 것은 결국 누구냐 하면은 베네피셜입니다. 즉 수익자, 즉 수출자가 만들거든요. 그럼 수출자가 예를 들면 거짓으로 이 품목을 만들고 운반되는 컨테이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속인다 하더라도 은행은 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있다. 뭐만 맞으면 서류상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만 가지고 오면은 맞다 이거죠. 이것을 갖다 우리가 추상성의 원칙이다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 10대라 했는데 그 10대에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이 가득 차 있다 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10대에는 뭐 생선이 아니라 고기가 가득 차 있다. 그럼 왜 생선을 보낸다는데 고기를 보냈느냐? 근데 왜 돈을 줬느냐? 이런 거는 은행이 알 바 아니다, 입니다. 은행은 단지 이 사람이 가져와서 패킹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그럼 그 패킹 리스트를 누가 만듭니까? 선사에서 만듭니까? 선사에서 안 만듭니다. 선사에서는 단지 BL만 만들죠. BL을 해가지고 무게하고 이제 패킹 리스트에 해가지고 표시된 그 부분을 그대로 표시해줄 뿐입니다. 그죠? 근데 안에 고기가 들었는지 생선이 들었는지 계약서 내용대로 또는 뭐 신용장의 내용대로 신용장에 뭐 패킹 리스트 보면은 뭐가 패킹되어 있다는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 안에 고기가 들었다 했는데 안에 생선이 들었다 했는데 고기가 들었다, 그런 것까지 은행 담당 직원이 신용장을 결제해 줄 때 확인해 볼 필요는 없다. 그게 대해서까지 이렇게 일치시켜 봐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추상성. 그래서 가끔은 이제 프로드가 생기죠. 뭐냐면 일종의 속임이죠. 그죠? 그냥 안에 내용물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안에 다른 내용물을 가지고 수출했다고 속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건 추상성이기 때문에 내고 한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서류만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엄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엄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용장이 지시하는 내용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포장하라, 뭐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으면, 즉 신용장에서 지시하는 내용들을 즉 수출자가 맞춰오지 못하면은 그것은 discrepancy가 된다. 불일치가 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성 아니 엄격성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추상성, 독립성, 엄격성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용장의 특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선 독립성과 추수성 봅시다. 매매 계약 체결 시 결제 방법을 시용장을 할 것을 약정하여 시용장을 일단 열게 개설되면 시용장은 그 근거가 되는 매매 계약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게 되다. 그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내용이 시용장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시용장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법률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거 시용장 안에 요구되는 이런 내용이 매매 계약서에서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용장은 무효입니다. 라고 할 수 없다. 시용장이 한번 오프닝 된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시용장은 완전 독립이에요. 어떤 다른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도 시용장 그 자체로서 은행에서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은행 직원은 계약 내용과 시용장의 내용을 비교해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용장 구칙 제4조를 보면 시용장이 매매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렇겠죠. 성질차 이러한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고요. 비록 이러한 계약에 대한 참조사항이 시용장에 포함되어 있어도 그러한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으며 또한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시용장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시용장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무슨 알겠죠? 계약서 내용하고 시용장 내용이 틀린다 해서 이 시용장 이거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그 다음에 시용장의 독립성에 가장 혜택을 누린 자는 수출업자인 누구라고요? 수익자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수익자다. 매매 계약이 파괴되더라도 뭐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파괴되더라도 시용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확실하게 수출을 이용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시용장 거래를 하면 좋은 점이 저런 것입니다. 중간에 매매 계약이 파괴되더라도 수출업자는 시용장을 그대로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대로 추진할 수가 있다.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시용장 계약은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시용장 계약은 유효하다. 시용장 계약은 유효하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매매 계약은 이렇게 되더라도 시용장 계약은 유효하다. 자, 이렇게 이것은 시용장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용장의 추상성은 아까 그랬죠. 추상성은 서류로 거래한다는 것입니다. 서류로 거래한다. 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만 은행은 상품을 대표하는 서류만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한다는 것. 그죠? 그래서 시용장 통일규칙 제5조를 보면, 자, 은행은 서류를 지급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서류만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수출업자가 제시한 환엄이나 운송서류에 대해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하는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시용장 요건을 충족시켰는가를 서류상에 확인하고 수출자금을 결제해야 된다. 자, 그거는 시용장에서 요 서류 좀 달라 했는데 그 서류를 빠지면 뭡니까? 결제하면 안 되죠? 대신 그 서류가 다 갖춰져 오면 어떻습니까? 결제한다. 그럼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 물건의 뭐 질이라든지 그 물건이 실제 물건이 실렸다는 거지. 그런 거는 알 바 아니다. 그냥 서류상 그 물건이 실렸다고만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시용장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쁜 방향으로 사용되면 이제 속이는 게 되죠. 아무도 보내지 않고 서류만 꾸며서 가서 은행에 가서 내고를 하더라도 돈은 나온다. 서류심사는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추상성의 원칙이다. 자, 개설은행도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대금을 상환합니다. 수입업자도 서류만 확인하고 수입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게 되죠. 자, 수출업자는 아무런
계약 물품을 정확히 선정했다. 아무리 계약 물품을 정확히 선정했다 하더라도 서류를 잘못 갖추면 대응 결제를 받을 수 없고, 역으로 계약 물품이 아니더라도 서류만 갖추면 그러니까 대응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서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와 신용장 거래에서는 서류의 일치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고, 이때 서류의 일치성과 정확성을 우리가 엄격성이라 그러고, 또한 이제 서류만 맞으면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추상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 물건의 어떤 상태보다는 서류상 맞으면은 이것은 정확성이다. 이것은 대금 결제를 해준다.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추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신용장의 추상성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서류가 맞으면 결제를 해주게 돼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서류만 맞으면 저에게 결제를 해준다. 자, 신용장의 유형. 자, 신용장이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점. 그런데 수출 대금 회수 불능 위험을, 그죠? 일단 뭡니까? 선적하고 나서 서류만 갖춰서 가면은 어떻게 수출 대금 지급을 보증받죠.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은 지급 확약서입니다. 그래서 지급 확약서는 보증은 아니다. 100% 보증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원칙, 즉 엄격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죠. 서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대금 신용장은 지급 확약서로 개설은행부터 수출대금 지급을 보장받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개설은행이 파산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대금 회수 가능합니다. 그죠? 자, 매매계약 불이행 위험을 제거하죠. 자, 매매계약하다 중간에 깨버리면 어쩌면, 자, 신용장 독립성으로 경기변동이나 재정상태의 악화로, 그죠? 수입업자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신용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냥 그대로 추진해서 돈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매매계약과는 이제 그래서 매매계약의 내용과 틀리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신용장 그 자체로는 유효하다.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형에서 수출업자에 유리한 점 다시 한번입니다. 결국 뭐십니까? 수출업자가 신용장상의 요구사항만 갖추게 되면 딱 서류만 맞으면 추상성의 원칙이죠. 선적이 끝나는 즉시 바로 내고은행에 가죠. 그죠? 수출대금 회수로 가능하고, 기한부 조건의 경우 할인을 통해 일람분 조건으로 회수가 하죠. 기한부 조건은 며칠 후에 받는 거죠. 며칠 후나 몇 달 후에 받는데, 일단은 할인을 해가지고 팩토링을 해가지고 할인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좀 떼주고 한 3개월 보게 받으면 3개월 이자를 떼주고 바로 뭡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다. 그죠? 일람불 조건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연으로 되어 있지만, 그죠? 자, 그래서 수출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신용장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그래,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앞전에 내가 얘기를 했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60에서 70% 바깥에서 안 벌어오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1700조 정도 되는데요. 근데 한 1700조인데 바깥에서 우리가 벌어오지 못한다면은 이거 뭐 전혀 안 되죠. 1100조 정도가 우리가 이제 일단 교육에서 발생하는 GDP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교육을 해야 되니까 지금과 같은 때는 정말 어렵겠죠. 교육을 해야 될 때니까 결국은 이러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뭡니까? 어떤 수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오면은 신용장을 그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이 뭐 어차피 신용장 오면 내고 되니까 신용장이 간단하다 뭐 이러면은 나중에 뭐 물건만 실으면 돈 주잖아요. 내고 해줘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이제 매입은행 자체에서 신용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돈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계약만 성사시키면 우리가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뭐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지만 해보더라도 사업을 한다든가 뭐 해보더라도 이렇게 조건적으로 무역을 하면은 아주 파격적인 어떤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조건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역학도로서 우리가 트레이더스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냥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멋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국가도 우리에게 많은 어떤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업자에게 이제 유리한 점은 그럼 어떤 게 있느냐, 그죠? 자, 상품 입수 불능 위험을 제거한다. 자, 일단은 뭡니까? 나중에 이제 돈을 줬는데 상품을 안 보내보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돈 주기 전에 또는 돈을 준과 동시에 물건을 보낸 후에 돈을 주는 거니까. 물론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추상성의 원칙이 있어서 실제 물건을 안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서베이어라는 그런 이제 검사 시스템을 별도로 또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필요할 경우에 이제 지급해라 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물건을 뭐 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검사라는 것이 그냥 뭐 와가서 눈으로 보는 그런 검사가 아닙니다. 서베이어들이 하는 검사는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 검사에 통과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아주 엄격하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버리면은 팔 사람이 아무리 돈이 궁해도 아이고 그거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힘들더라 막 안 할랍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제 그 화주가 물건을 실었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뭐 돈을 선적을 하고 나서 돈을 받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서 뭐 속인다는 것은 뭐 그렇게 뭐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후불지급의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하다. 물건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 그죠? 수입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출업자가 선화증권을 위조하는 사기가 아닌 한. 그쵸? 맞죠?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을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위조 아니더라도 아까 추상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안에 물건을 안 싣는 경우가 있겠죠. 그 물건을 확인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부두에서. 그냥 그걸 확인하려면 수입업자가 스스로 개인을 고용해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개인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입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에는 수출업자가 맡기지는 않죠. 그죠? 그런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하는데 어떤 개인이 어떤 시스템이나 기관이 아닌 개인의 어떤 판단에 하면 그게 조금 수를 것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자의적으로 되어버리고 자의적으로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의적이 아닌 어떤 굉장히 좀 객관성이 있는 이러한 서베이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업체, 검사업체들을 갖다가 고용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합의점을 있는 상황에서 결제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화증권을 위조하는 사기가 아닌 한 수입업자는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선화증권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뭡니까? 위조하지 않고도 내용을 갖다가 달리 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실제 내용. 그렇지만 그거는 추상성의 원칙에 의해서 은행 직원이 가서 그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뭐 결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서류만 맞으면 은행 직원은 무조건 결제해 주기로 돼 있죠. 그죠? 그 은행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상에는 유효기일과 최종 승계기입니다. 유효기일
최종 선적일 넘으면 내고 안 됩니다. 6일 넘으면 또 와서 또 뭡니까? 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종 선적일 전에 선적하고 그걸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받고 서류를 줘야 될 날짜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신용장 개설해놓고 물건을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건을 안 보낼 수 없고. 그럼 뭐냐면 물건을 안 보내면 이제 그거는 이제 다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손해배상의 문제로. 그죠? 그러니까 물건 신용장 받아놓고 물건도 안 보내고 나중에 보니까 뭐 자기가 좀 불리하다 해갖고 물건도 안 보내고 이래 하면은 이제 그거는 신용장 어차피 유효한 걸로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를. 알겠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자, 어쨌든 정상적으로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선적기일이 갖다가 최종 선적기일이 나와 있고 또 최종적으로 그걸 갖다가 내고 해야 될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되면은 내고 하고 내고 기간이 떠나버리면은 내고 안 되니까 그 안에 내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은행에서 이거 서류 모아 가지고 나한테 보냈을 때는 며칠 정도 오면은 여기에 서류가 도착하고 내가 찾고 이렇게 상품의 회수 시기를 상품의 확보 시기를 우리가 뭡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6일과 최종 선적일은 개설은행이 동의 없이 연장을 불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LC가 힘들다. 6개월 최종 선적이 초과하면 은행 결제가 불가합니다. 수입업자는 명기된 내에 반드시 뭐 하나 선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갖다 저쪽에서 조금 익스텐드 해주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안 해줄 수도 있죠. 그죠? 사정이 변하면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은행에서는 결제가 불가하고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럼 뭐 다시 뭐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죠. 안 그래 되면 완전 거래 질서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 신용장은 또 은행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수혜금융이다. 자, 은행이 신용을 이용하여 자기 자금 없이도 수입 가능하다.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아까 이야기했죠. 은행 신용 이용해서 자기 자금 없이 또 신용장 중에서는 중간에 그 신용장 개설 한도 내에서 수출업자가 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신용장 종류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이제 조금 사이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신뢰가 쌓이면 저기 한 2억짜리 주문해놓고 한 1억 정도는 네가 원자재사 하는 데 가서 써라 이렇게 하면 그런 신용장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용장이 있으면 은행에 가가지고 자 제가 1억 정도까지만 좀 그 신용장을 바탕으로 해서 대부를 내주세요. 그럼 1억 대부를 내겠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한부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 기한부 외상이죠. 수입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적 서류를 찾을 수 있어 해당 수입 상품을 판매한 후, 그죠? 만기일에 수입 대금을 상환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 알겠죠?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그렇게 하고 하여튼 금융으로 신용장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무역금융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손쉽게 와서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가치 있는 자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레코드가 깨끗하다면 그런 어떤 신용에 대한 레코드가 깨끗하다면 여러분들 1인당 한 1억 정도 그거는 뭐 그냥 국가에서 내가 그냥 무역을 하겠다는 그 이유만으로 쫙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뭐라 그러냐 지원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딱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고 가서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어떤 그 자합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 아주 큰 어떤 자부심이 있는 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